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권희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방문각에서 1차 노동법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강의를 1차 강의는 한 지는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12년 정도 됐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데 공인노무사 직무 및 업계 전망 1차 공부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먼저 노무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일 하시는지는 아시죠? 어떤 일 하시는지 아실 것 같은데, 거기 오늘 프린트물 하나 보시면은 공인노무사 업무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나눠주셨죠, 이거? 업무 영역이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노동부 관련 업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임금을 못 받는달지, 남녀 고용평등법에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달지, 이러면 노동부에 진정을 합니다. 그런 걸 이제 대리해 주는 거죠. 첫 번째. 그러니까 임금이나 퇴직금 이런 걸 못 받았을 때 보통 이제 노동청이 각종 진정을 하는 게 보통 첫 번째 노동부 관련 업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노동위원회 관련 업무입니다. 이건 부당해고를 당했달지, 부당 노동행위를 당했달지, 이럴 때 이제 노동위원회에 이제 우리 노무사들이 이제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리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게 이제 보통 두 번째 얘기를 하는 업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근로복지공단 관련 업무는 보통 산재를 당했을 때 공단에 이제 재해보상을 청구를 합니다. 재해보상을 청구를 하는데, 이게 아주 간단한 건 당사자들이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업무상 재해인가 아닌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노무사들이 대리를 해서 이제 신청을 해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기업자문입니다. 이건 보통 이제 근로자들을 사용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노동법을 잘 모르죠. 요즘엔 특히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에 이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한테 자문료를 내고 이제 한 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보통 기업자문이라고 합니다. 기업자문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HR 컨설팅, 노사관계 컨설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최근에 이제 노무사 업무 영역 중에서 약간 과거보다는 노무사들이 많이 하는 업무가 HR 컨설팅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임금체계 컨설팅. 임금체계 컨설팅을 할 때는 근로기준법, 임금 관련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사들이 이제 과거보다 노무사 업무 중에서 좀 많이 이제 갈수록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HR 컨설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통 노무사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공인노무사 향후 전망과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수요 증가. 이 말은 노무사가 필요한 근로자들 때문에 노무사가 많이 필요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용자도 노무사가 많이 필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측이나 사용자 측이나 과거보다 노무사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은 취득자 증가로 인한 경쟁. 요즘엔 1년에 노무사를 한 300명 정도 뽑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이제 개업 노무사들도 많아지고, 이래서 과거보다는 확실히 이제 경쟁이 더 심해져서 지금 거의 써 있지만 영업의 중요성이 그만큼 증가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노무사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자격사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어떤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평생이 보장되는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사나 지금은 이제 다 맞닥뜨리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과거보다는 이제 영업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얘기죠. 중요해졌다는 얘기고, 세 번째 보시면은 직장인에게는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보통 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공부하다가 이제 노무사 공부를 하셔서 붙으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 없죠. 평생 직장이 없고 다 평생 직업이라고 합니다. 평생 직업. 그래서 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직장을 하시면은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회사를 다니다가 잘리거나 이래도 언제든지 나가서 내가 노무사 업무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장점이. 그리고 네 번째, 구직자에게는 취업에 유리하다라고 돼 있는데, 노무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이제 회사에서 뽑죠. 근데 이 노무사 자격증을 노무사들을 뽑을 때는 전체 지원자 중에서 그냥 뽑는 게 아니고 노무사들끼리 따로 경쟁을 합니다. 노무사들끼리 따로 경쟁을 해서 뽑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의 대기업이나 이런 데 입사하기가 조금 쉬운 거죠. 쉬운 거고, 그리고 실제 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하면은 취업하고 나서도 물론 자격증 수당 이런 게 좀 나옵니다.
자격증 수당 이런 게 나와서 조금 뭐 그 급여 측면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뭐 노동법 공부 방법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노동법 시험 범위가 있는데 이건 1차입니다. 1차 시험 범위인데 거기 노원이 있고 노투가 있는데요. 노원은 근로기준법부터 마지막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11개 법률이 시험 범위입니다. 노원에서.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건 근로기준법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근로기준법이고 근로기준법에서 15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10개 법률에서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1차가 25문제죠. 노원이. 그리고 노투는 노동조합법을 포함을 해서 마지막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해서 총 5개 법률이죠. 근데 여기도 그 기본이 되는 법은 거기 첫 번째 나와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1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4개 법률에서 한 문제씩이 나옵니다. 한 문제씩. 그래서 실제 뭐 2차 강의는 아니고 1차 강의를 할 때는 보통 기본 강의는 뭐 노원 8회, 노투 8회 이렇게 하는데 노원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한 6.5회 정도 하고요. 나머지 10개 법률은 한 1.5회 정도 합니다. 그리고 노투 같은 경우에도 노조법을 한 6.5회에서 7회 정도를 하고요. 나머지 1회에서 1.5회 정도를 이제 나머지 4개 법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시험이 가까워오면은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말고 나머지 법들은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면 충분합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면 충분하고 그리고 그 1차에서는 법전을 안 주죠. 1차에서는 법전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들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기출문제 이상 중요한 법조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기법이나 노조법 이외 나머지 법들은 그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보세요. 그 1, 2차 동시학습이라고 써 있습니다. 뭐 다른 과목과 달리 노동법은 1차에도 있고 2차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얼마나 이해를 제대로 하고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2차 공부 방법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를 공부할 때부터 이해 위주로 그냥 암기 위주가 아니고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 2차 공부하실 때 훨씬 편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최대한 그 1차 강의를 할 때도 단순 암기가 아니고 최대한 그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법학 공부의 시작과 끝은 조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법뿐만이 아니고 모든 법의 시작과 끝은 법조문입니다. 그러니까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조문인데 우리가 이제 노동법이나 민법이나 이런 걸 공부를 할 때 이 법조문이 가장 중요한데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판례고 학설입니다. 근데 이 판례나 학설들은 법을 해석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법학의 시작과 끝은 법조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법조문이고 두 번째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실제 시험은 그 대법원 판례만 있는 게 아니고 고등법원 판례도 있고 지방법원 판례도 있죠. 근데 시험에서는 99%는 대법원 판례만 나옵니다. 그래서 법조문과 대법원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은 실제 뭐 그 노동법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법 과목은 한 70-80% 이상은 공부를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그 법조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거기 합격의 3단계라고 써 있습니다. 합격의 3단계라고 써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합격의 3단계는 이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해 단계, 정리 단계, 암기 단계 이게 합격의 3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다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암기는 1차를 위한 암기하고 2차를 위한 암기하고 좀 다르겠죠. 암기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어차피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해나 정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암기가 너무너무 어렵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첫 번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암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건 이해하고 정리 단계까지죠. 암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합격의 3단계는 보통 이해, 정리, 암기인데 이제 모든 시험의 모든 과목, 모든 시험의 공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과목, 모든 시험의 공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공부를 뭐 어느 정도 이제 노무사 공부를 하셨던 분이나 똑같습니다. 특히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 5년 계획을 세워서 시험을 붙어야겠다. 또는 길게 잡으시는 분은 10년 잡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5년이나 10년 잡고 공부를 하시면 절대 시험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분들은. 아무리 직장을 다니고 내가 학교를 다녀도 나는 2년 안에 합격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2년이나 3년 내에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을 다니시든 어쩌시든 일단 공부를 시작을 하셨으면은 반드시 2년이나 3년 내에 합격을 하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노동법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1차를 노동법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은 노동법 때문에 1차를 떨어졌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노동법은 7, 80점 이상은 얼마든지 맞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도 떨어졌다. 민법은 그럴 수 있습니다. 민법이나 사회보호법은 그럴 수 있는데 노동법은 7, 80점 이상을 얼마든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뭐 뒤에 선생님들한테 좋은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간 저희 학원에 오시는 이유는 저희가 이해하고 정리, 암기까지 그 양을 확 줄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도움을 받으셔서 빨리 합격하시려고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김미옥 교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는 시간에 오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무사 2차 조홍주 교수님, 행정쟁송법 담당하신 조홍주 교수님도 지금 교통이 조금 늦으셔가지고 조금 늦으신다 그래서 여기도 잠깐 뒤로 미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는데, 다음에는 저희 인사노무 맡고 계시는 임현진 노무사님 모시고 인사노무관리 특징과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끄고 얘기했었네요. 원래 제 순서가 훨씬 뒤여서 마음을 편히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 단계로 확 뛰어넘겨서 갑자기 올라오게 돼가지고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합격 설명회 때 뭐 드릴 말씀은 뭐 이제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공부 방법론인데, 저희 이제 인사노무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학 과목이죠. 그러니까 노무사 시험을 보시면 이제 법학이랑 크게 이제 경영학 과목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사회과학 학문이지만 법학과 경영학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여기서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으실 거고, 뭐 법학을 배우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비법이나 이제 비경영이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두 과목이 이제 두 학문이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고 비중도 제일 높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실무에 나가시면 제일 중요한 건 노동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인사노무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의 컨설팅이라든가 자문의 니즈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공인노무사가 아무래도 법 중심의 이제 그런 노무 전문가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좀 강했었는데, 이제 그 전에 있던 계신 분들이나 뭐 저도 이제 열심히 하면서 컨설팅 필드에서도 조금은 이제 그 인사 쪽에는 공인노무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기회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은 결국은 이제 인사 노무 관련된 부분이겠죠. 경영학 지식이고, 그리고 나중에 자문을 하시더라도 당연히 이제 법률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요즘 다양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 경영학적으로 특히 이제 인사노무 관련돼서 뭐 평가라든가 보상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필드에 나와서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 제일 많이 활용할 것들이 노동법과 이제 이 경영학, 그리고 뭐 다른 법이라 그러면서 사회보험법이 되겠죠. 이제 그건 어차피 이제 실무에 나가시면 이제 겪게 될 일이시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해야 될 것들이 두 과목인데,
두 개가 이제 접근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많이 혼란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법학은 법학의 방법론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상태로 경영학을 보시다 보면은 경영학이 정말 뭔가 뜬구름 잡는 학문이고 그리고 머리에 남는 것도 없고 막 이렇게 많이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법학은 처음에 접하신다 그러면 좀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처음에 근데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가시면 뭔가 논리적이기도 하고 딱딱 떨어지는 어떤 뭐 공식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경영학은 처음에 접하면 되게 쉽죠. 강의를 들으시면 다 하십니다. 그리고 뭐 어려운 내용도 없는 것 같고 뭐 신문에 봐도 많이 보는 단어들 혹은 내용들이 나오니까 근데 그거를 막상 답안에 현출하려고 그러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암기를 하셔도 휘발성이 높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이제 경영학을 보실 때 이제 법학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아예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경영학은 또 경영학에 맞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경영학 이제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하시게 되면은 뭐 교수님저도 보게 되시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수험서도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읽으실 때 마인드 자체를 이제 CEO나 인사 실무자의 마인드로 생각하고 읽으셔야지 조금 더 오래 남습니다. 예. 그리고 법학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건 효과론이라 그래서 조문이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고희창 노무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법조문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법조문 구성을 보면 요건 효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포섭이 되면 효과는 정해져 있죠. 그런데 경영학은 요건 뭐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 중심이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학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배우는 많은 제도들 기법들, 그러니까 인사노무 관리에 배우시다 보면 많이 배우시겠지만 이것들이 실제 기업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실제로 인사노무 관리해야 되는 문제도 최근에는 이제 응용이나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쓸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그 책을 읽을 때 그냥 단순히 개념의 암기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제도를 기업의 어떤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50점짜리 여러분이 쓰실 때 주로 논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50점은 어떤 뭐 전반적인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이제 학계편 보유방이나 우리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방안을 다 쓰는 내용인데 거기에 뭐 암기를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그 각각의 어떤 특징이나 하고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인사노무 관리 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제도나 기법들, 그 기법이나 제도들이 어떤 효과가 기업에 가져오는지, 뭐 부작용은 뭔지, 장점은 뭔지 등등의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지만 답안을 쓸 때 그것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냥 암기 과목으로 접근하시면 인사노무 관리는 절대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뭐 저랑 공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서는 이제 뭐 책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보실 때 항상 여러분이 그 CEO의 마인드 혹은 인사 관리 실무자의 마인드로 읽으시면서 좀 거시적인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이 제도나 기법들을 어떤 효과로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제도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 부분들을 많이 좀 맥락을 좀 보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강조를 드리는 게 인사노무 관리가 사실은 뭐 양을 줄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경조보다 이론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애울 게 사실은 뭐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암기는 뭐 중요하긴 한데 그 전에 먼저 이해나 구조 같은 것들을 머릿속에 충분히 넣으시고 각각의 내용들이 어디 주소에 적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50점짜리 답안을 쓸 때 여러분이 이해한 바대로 여러분의 시각으로 글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디립다 애우면 그냥 암기한 답안이고 그 답안은 별로 좋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수험 트렌드가 그 정도는 다 쓰시거든요. 다 쓰세요. 암기나 이런 것들 워낙 많이 하시기도 하고 자료도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다 기본적으로 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는 더 고득점을 받아야지만 사실 인사노무 관리가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고득점 받기가 좀 쉬워요. 예. 저도 어떻게 보면 합격할 때 인사노무 관리를 굉장히 고득점을 받아서 그렇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수험 때 경험했던 거 그리고 실무에 나와서 저는 이제 노무사를 하고는 있지만 저는 법학보다는 이제 계속 일을 컨설팅 쪽으로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실무에서의 이제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 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강조를 해서 강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2차 시험, 이제 1차는 어차피 객관식이잖아요. 근데 2차는 결국은 저희가 그 16매의 답안지에 모든 걸 담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제 후배 중에서, 저보다 한 살 어린 후배인데, 올해 시험을 봤어요. 근데 올해도 지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얼마 찾아와서 이제 이런저런 현들을 하는데, 그 친구는 집에서 혼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뭐 공부는 충분히 됐죠. 그래서 이번에 또 소수점 차이로 또 떨어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실전에 답안지 쓰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게 혼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잘 안 됩니다. 내가 뭐 주어진 1시간, 뭐 2시간 내 써봐야지.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그리고 그걸 계속 써야지만 내 답안이 어떻게 작성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봐야 됩니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받아봐야 아, 내가 뭐가 문제구나 이렇게 느끼지, 본인이 그냥 뭐 안 써보거나 혹은 본인이 쓰기만 하고 본인이 보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죠. 너는 내년에 당장 스터디라도 해라. 학원을 못 갈 것 같으면 스터디라도 해라. 그러니까는 그만큼 저는 쓰기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혹 보다 보면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책만 독서대에 펼쳐놓고 이렇게 가만히 뚫어지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만 해서도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제 선배 중에 그렇게 공부하시는데 도서관에서, 근데 그분은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려면 특히 2차에서는 많이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써본 답안을 가지고 피드백도 받아보고 잘 쓴 답안이랑 비교도 좀 해보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요.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됐다고 생각하더라도 막상 그 16매다 적으시면은 잘 안 적힙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쓰기 연습도 2차를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제 인사노무 관련된 부분들은 또 나중에 뭐 강의 때 뵙게 되면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뭐 현업의 이슈라든가 이제 이런 얘기들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인노무사 시험 이제 준비하시고자 이제 이렇게 관심 있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앞에서도 뭐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전문 자격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무사도 8대 자격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사실은 뭐 어떤 자격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이제 그게 뭐 자기의 그 경제 생활이라든가 이탈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인노무사를 자격증을 따는 거는 결국은 이 공인노무사 시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사노무 관련된 시장이겠죠. 여기에 진입할 수 있는 자격증, 이제 입장권을 이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입장권을 가지고 들어오면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 따라서 남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회라든가, 또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은 훨씬 더 많은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뭐 시장이 작고 뭐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그거는 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또 잘하시는 분들은 또 고수익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본인이 이제 하기에 나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합격하셔가지고 필드에 나와서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 열심히 공부하셨던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 물론 새로 배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이 이제 기본을 다지는 시기니까 이 공부했던 것들 잘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나중에 시장에 나오셔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열심히 다들 하셔가지고 꼭 필드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좀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도 순서가 계속 머릿속으로 무슨 얘기를 하지 막 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올라가가지고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린 것 같고요. 혹시 뭐 나중에라도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는 내용들은 또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단 순서는 사실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 이렇게 순서가 돼 있고요. 지금 앞에 행정쟁송법하고 인사노무는 저희가 토요일 날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노동법하고 경영조직노는 지금 일요일 날 강의고요. 그러면 노동법 공부방법론에 대해서 유정수 노무사님이 또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유정수 노무사라고 합니다. 뭐 아까 전에 이제 특강에서도 뵀던 분들이 계시긴 한데, 사실 오늘 주제가 이제 노동법 합격을 위한 이제 공부 방법론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노동법이 노무사 2차에서는 가장 이제 배점이 높죠. 사실 이제 노동법이 사실상 거의 당락을 저한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제가 이제 9월달 설명회 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그때는 내가 농사 공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2월이 됐잖아요. 지금 벌써 9월달부터 달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내가 농사 공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때문에 만약에 지금부터 시작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사실 3개월이 늦으신 거예요. 그렇죠? 9월달부터 연기 시작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지만 그분들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공부에 임하시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무엇을 말씀을 드릴까 하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왔었는데 일단 앞에서 뭐 권희청 노무사님이나 아니면 이면준 노무사님이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딱히 뭐 제가 이게 크게 드릴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노동법 관련해서 제가 이제 GS 연기 강의도 해보고 이제 수험생들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아까 저희도 이면준 노무사님이 그랬지만 2차는 답안지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답안지에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답안지에 이제 현출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데 그 현출을 할 때 노동법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론적인 부분은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은 다 써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노동법은 기본적인 틀이 이제 의, 요건, 효과로 들어가고 인사노무관리 같은 경우는 의, 내용, 효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명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쓸 수는 있습니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은. 근데 쓸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안의 포섭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즉, 그 케이스를 풀다 보면은 이제 요건 같은 거는 다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사안의 적용, 즉 사안에 포섭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케이스를 갖다가 만약에 요즘 시중에 사례집들이 많은데 간혹 이제 그런 수험생들이 좀 있긴 해요. 그 사례집에 있는 그 문제 그 작성 기술을 갖다 그대로 외워서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하고 그다음에 요건 같은 이 법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포섭하는지를 그 흐름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제 말은 되게 쉽지만은 실제 그거를 연습한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학원 강의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통해서 같이 익힌다든가 그럴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안의 적용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서 점수의 배점이 많이 갈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안의 적용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결론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는 사실 해석학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쪽으로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그게 논리적으로만 맞으면은 결론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안의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부 방법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스터디를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혼자 독학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학원 강의를 따라가는 것도 있고 뭐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리라는 건 없어요. 공부를 함에 있어서 본인한테 맞는 그런 공부 방법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이제 1월달 되면 이제 GS 1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수험생들이 보통 이제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이때 기본서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수험서를 봐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수험서를 봐도 되고 기본서를 봐도 되는데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다른 어떤 시험, 이 농사 시험에 2차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자격사 시험에 2차 경험, 즉 주관실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1기 때부터는 수험서를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2차 경험이 아직 한 번도 없으신 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해를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서를 병행해서 보시는 것이 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게끔 일단은 그 기본서를 볼 것인지 아니면 수험서를 선택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이제 GS 1기 들어가면 GS 1기 때는 사실은 GS 연기보다도 이제 강의 회차가 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단문 25점짜리 시험을 보기 때문에 수험서 위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GS 연기 때는 임종주 교수님 체가하고 수험서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시간이 사실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단권화를 해야 되는 이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GS 1기부터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내가 수험장에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권화 작업을 빨리 하면은 아무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여러 번을 회독수를 높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수험서를 각 과목에 한 과목, 그러니까 한 권씩은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수험서든 아니면 여러분들 서브 노트가 되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작업들을 1기 때부터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본서를 보신다고 해서 마음 조급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수험생들은 뭐 지금 수험서 보고 있는데 나 기본서 보고 있네. 그런 거에 절대 흔들릴 필요는 없고요. 자기 현재 상황에 맞게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학원 강의라고 하는 것은 다 개인한테 맞춰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가는 거고, 내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미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기본서를 한번 찾아보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어차피 저희 그 설명 끝나고 개별적인 질문 받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자세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유준수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명이 끝나면 아까 들어오셨던 노비에서 저희가 그 개별 상담 노무사님하고 1대1로 상담 받을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건 지금 그때 좀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조홍주 교수님이 교통을 뚫고 오셨나 봅니다. 그래서 잠깐 이걸 제가 돌려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강의를 맡고 계신 조홍주 교수님이 단기 합격을 위한 수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제 단기 합격 이거 저번에 설명한 건데요. 이제 GS 연기 앞두고, 그런데 이제 그때 했던 것들은 이렇게 시험일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시험 일정 짜실 때 D-Day 거꾸로 하세요. 거꾸로. 그러니까 1차도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남겨놓고 그 전까지 모든 자료들이 다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오해동만 하시면 시험 합격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해도 할 수 있는 자료를 못 만들어낸다는 게 가장 큰 이제 문제고, 두 번째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재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면 시험에 떨어진다고 또 착각을 하세요. 근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객관식은 언제나 그 조건화가 제일 필요해요. 문제에 나오는 키워드, 본인이 생각하는 키워드하고 그다음에 답에 있는 키워드 두 사이를 이 조건화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 조건화를 만들어 가지고 미친 듯이 외우십시오. 그러면 동차가 됩니다. 진짜로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보통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배우는 이유는 그런 조건화된 것들이 너무나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건화돼 있다 하더라도 바로 돌아서서 1시간이면 반 정도가 날아가요. 하루가 지나면 75%가 날아가거든요. 이제 에빙하우스 이론에 의하면. 그래서 이 이론 그 이해를 하면은 오늘 봤던 걸 내년 이 시점까지, 그러니까 1년 정도 이상을 그 기억을 유지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이 과목 전체를 다 이해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대학원을 가시면 되는 거고요. 절대 시험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건을 한 다음에 조건 했던 게 왜 돌아가면 이렇게 자꾸 잊어먹지? 그런 지점만 발췌해서 수강을 하시면 돼요. 물론 처음에는 이제 1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처음은 한번 읽어보셔야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다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보통은 이제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40점이 꽈락이잖아요. 그 40점을 왜 꽈락으로 상정을 하고 있냐 하면은, 아무리 처음 보는 시험 문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접하지 못했던 의학 서적일지라도 객관식으로 나오면 40점을 맞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그다음에 독서량에 의해서 40점 이상을 맞아내게 돼 있어요, 원래요. 그런데 모른다고 미리 겁먹고 찍죠. 2번으로 쪼르륵, 이제 4번으로 쪼르륵 줄 세우기를 하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장 가기 전까지 처음 보는 문제라도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하시면서 이게 도대체 뭘 물어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감각에 하면 이게 도대체 뭘 물어보지? 그래서 그것을 조건화를 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간이 조금 걸려요. 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틀린 문제들만 골라가지고 이제 오해독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1차는 통과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목별로 정리하시고 뭘 버릴지를 알면 되는데 이 버린다는 게 그거거든요. 나의 세계관으로 이미, 나의 인생관으로 이미 맞춰지는 거. 그거는 다음에 또 맞춰요. 심지어 찍어서 맞은 문제 있잖아요. 그 시험장 가면 또 찍어 또 맞춰요, 그걸. 그쪽으로 손이 가요. 그리고 이제 검산하다가 이제 바꿔서 틀려요. 그게 다 그렇게 틀리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는 한번 내가 딱 선택을 했다 답을 그러면 절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바꾸면은요 거의 그러니까 한 그게 20%가 안 돼요. 맞는 게 대부분 다 틀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이 아리까리한 상태에서 이렇게 얹혀놨던 기억들을 시험장 가서 찍을 때 자연스럽게 글이 답으로 처음에 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합리적인 이성이 돌아오면 이제 오답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요. 그랬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내 이성에 비추어서 봤기 때문에 틀린 거거든요. 이제 그런 지점들을 이제 뽑아내면은 자연스럽게 시험을 합격할 수 있게 됩니다. 노무사 일정에 이제 비춰보면 시험일 일단 확인하시고 1차가 5월 23일 날 있고 이제 2차가 8월 15일, 8월 16일 이렇게 있으면 역산에서 자신이 정리한 것을 5회독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이제 해독 방법은 페이지 1부터 보셔야 돼요. 페이지 1부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보고 뭘 안 볼 건지를 정해 놔야지만 이 5회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과목별로 이제 정리하는 것은 뭐 강사 선생님이 전달한 걸 기본 골격으로 삼아서 하시면 되겠죠. 그 신뢰하고서. 특히 1차 선생님들 신뢰하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1차에 커트라인은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해 위주의 강의 이제 먼저 듣는 거 처음에 한 번만 들으시면 돼요. 한 번만. 이해 안 된다고 2번 듣고 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해 위주의 강의는 딱 한 번 들으면 돼요.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미친 듯이 문제를 푸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을 내가 알아채게 되죠. 그럼 그 지점을 다시 강의를 통해서 메꾸시면 돼요. 쟁송법은 GS 연기 강의 했는데요. 제가 GS 연기 강의하고 이제 일기 강의 뭐 오이독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못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법학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학에 대한 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학은 일상 언어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약속된 용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그 자신의 그 이번 이제 우리나라를 뒤흔든 여러 가지 그 법학적인 논쟁점 있는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조모 씨 사건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번에 유모 가수 사건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유승준 사건은 당연히 행정법에서 지금 큰 쟁점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건은 전화로 통보를 했거든요. 못 주겠다 귀국 허가를 전화로 통보를 했어요. 그럼 전화로 통보한 게 과연 통보냐? 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전화 통보하는 건 이게 처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우면 아시겠지만 전화 통보는 처분이 아니에요. 그럼 뭘로 처분했냐 했더니 홈페이지에 올렸단 말이죠.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바로 처분으로 봐줄게. 그런데 처분은 원래 행정절차법 24조의 문서주의예요. 문서에 하지 않으면 이거는 원래는 지금까지 우리는 절차법 위반은 다 취소 사유로 배웠는데 이 판례에서 무효라고 그래버렸어요. 무효라고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는 유승진 이제 이겼다 싶은데 그 뒤에 또 처분이 또 하나 또 나왔죠. 이번에는 뭐냐면 저번에 그 불허가 처분이 있었으니까 그 처분을 기초로 다시 불허갈 거야. 그래서 그때는 이제 비례원칙 위반이라든가 이런 거 따졌어야 되는데 재량을 불행사했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다. 그래서 이제 위법하게 된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막 그러죠. 유승준 들어올 수 있겠네? 못 들어와요. 30조 1항에 의해서 이제 30조 2항에 의해서 판결의 취지에 따른 여러분들 행정법 30조를 배우시죠? 기속력 3조 2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재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비례원칙 위반 쪽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량이 불행사이기 때문에 만약 비례원칙 위반한 게 이 법이야 이랬으면 들어와요. 그런데 비례원칙을 따지지 않았으니까 이 법이야 이러니까 비례원칙 따져가지고 야, 못 들어오겠다. 공익이 더 크다. 우리 네가 들어오면 대한민국 사람들 군대를 안 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못 들어오게 하면은 그걸로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못 들어와요 결국은. 아무튼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것들인지 잠깐만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GS 연기하고 일기의 차이점을 이제 이런 주고요. 제가 이제 연기 강의를 해보니까 법학에 대한 어떤 그 전혀 접해보지 못한 분들도 있고 약간 접한 분들도 있던데 이 현재 행정쟁송법 출제 방향 지금 제가 그 배부 자료 드린 것처럼 이 종합사령 문제 1문이 50점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문사령 문제라고 해서 2문을 이제 50점으로 또 조합형을 이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총 100점을 내는데요. 이 종합사령은 원래 연결쟁점을 이제
통해서 물어보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쟁점 간 연결 방식이 나타나야 되는데 올해 시험은 그게 안 나타났어요. 올해 시험은 이 테마별로 물어봐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거다라는 것을 채점자가 이제 출제자가 안 거예요. 올해 시험은. 근데 원래는 쟁점 간에 결과가 나타나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큰 문제로. 근데 그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올해는 좀 특이했죠. 그다음에 그 사례형 풀이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약수령 풀이 보시면은 그 아까도 우리 이제 노동법 우리 노무사님 말씀하셨지만 의, 요건, 효과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럼 사례를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라고 그러면 의, 요건, 효과 쓴 다음에 마지막 설문의 해결 이렇게 쓰세요. 그건 빵점이 원래는요, 그거. 한교는 교수님은 그거 빵점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연세대학교.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의, 요건, 효과잖아요. 그러면 의와 요건을 묶는 거예요, 원래. 그걸 묶어서, 그걸 대전제로 묶는 거거든요. 3단 논법 배우셨죠? 그걸 대전제로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전제가 요건에 있는 각 구성 요소가 다 소전제예요. 그 소전제 중에 분명히 설문에는 그 소전제에 문제되지 않는 소전제가 있고 문제로 물어보고자 하는 소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로 안 물어보는 소전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자연스럽게 소거를 시키고 문제된다라는 것을 빼내서 그걸 다음번부터 뭐뭐인지 여부에 하면서 판례를 통해서 판단 기준 사항의 판단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자, 그런 그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안 나오는 답안이 계속 있으니까 계속 이제 동일 문제를 내시거든요. 출제자들이 아마 GS 일기 하시면 보실 텐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수령 문제 같은 경우이죠. 단문 사령은 안 나오는데 요 근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올해 시험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약수령을 빙자한 이제 그러니까 사령을 빙자한 약수령을 내요. 사령을 빙자한 약수령을 내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요건 효과로 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로 깔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대로 약수령 풀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제일 큰 이제 얘기고요. 그래서 사례 형식으로 출제한 문제는 이 특정의 테마를 이용해서 설문으로 제시된 상황에 대하여 결론을 반드시 제시하셔야 돼요. 근데 그 결론이 없으면은 점수가 매우 낮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정의 테마는 그래서 법률 규정의 형식, 행정소송법의 법원리, 법원칙의 형식을 이제 수단으로 해서 결론까지 이제 내려지는 풀이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풀이법은 별도의 형식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내 안에서 잘 정리해서 써야지라고 그렇게 쓰세요. 그렇게 쓰시거든요.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꽈락 맞아요. 진짜로 꽈락 맞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서 내 안에서 소화해서 다시 빼낸 것을 제3자인 누군가가 그것을 평가하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법은요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가야 돼요. 이게 이제 공부를 참으로 미치게 하죠. 이게 행정정서법이. 그러니까 다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윤미경 교수님이 가르치는 인사농, 경영조직 이런 쪽은 학자들마다 각자의 시각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약속된 소위 말하는 학문적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 용어들을 버무려서 자기만의 논리를 세워서 써도 그래도 점수를 주세요. 채점자가 그 지점에 대해서 큰 틀에서 그 플로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이렇게 따라서 가면 주는데 물론 그대로 쓰면 더욱 더 좋죠. 더 잘 주죠. 왜냐하면은 객관화된 모델링화된 단어를 가지고 쓰니까. 근데 법은 그런 게 없어요. 법은 그게 없고 그냥 그 용어 그대로 써야 돼요. 이게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있다는 거 얘기예요. 그럼 그 정답이 뭐냐? 판례예요, 판례. 판례를 미친 듯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판례. 그러니까 판례는 그럼 어디에 대해서 나오는 거냐면 판례는 무턱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GS 연기 배우셨으면 처분 개념 배우셨잖아요. 행정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이어지는 행정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명사들이 다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정청이 뭐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 뭐지? 공권력의 행사가 뭐지? 그거부가 뭐지? 그 밖에 이어지는 행정작용 뭐 이거 하나하나씩 다 판례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명사 하나하나에 대한 용어들을 판례를 통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그걸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행정정성법은 이해 학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암기 학문이에요. 진짜. 처음부터까지 암기 학문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이 답을 내려가는 방식을 그대로 답안 형식으로 현출해야 좋은 답안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행정법을 이용한 행정법 영역에서 이제 문제되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최고의 전문가가 바로 판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험생이 우리들은 이론에 기대서 풀이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론을 써도 점수를 주긴 해요. 그러니까 각 테마별로 이론으로 아주 잘 썼어요. 근데 어떤 친구 이론은 형편없는데 법률 규정으로 잘 썼어요. 그럼 법률 규정을 쓴 친구가 2점이 3점이 더 높아요.
2점에서 3점이 더 높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세 문제가 나오니까 어떤 친구는 1문 잘 쓰고 2문 못 쓰고 3문 잘 쓰고 이렇게 골고루 다 잘 쓸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크게 총점으로 보면은 한 3점, 2, 3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론으로 공부해도 상관없겠네라는 이게 이제 팽배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각 테마별로 정확하게 공부를 하면은 테마가 100점이면 10개가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10개 정도를 물어봐요, 보통. 근데 우리 이제 쟁송법에서는 한 7개에서 8개를 물어봐요. 그러면 20점 차이가 나요. 한 테마당 3점씩 차이 나면.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여요. 합격선에 있을 때. 근데 판례를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들의 논리에 기대서 문제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판례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GS 1기에서는 저는요, 그 판례를 통해서 이런 문제풀이법을 전달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약수령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언제 출제할지 몰라요, 약수령을. 또 생뚱맞게 또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약수령은 사령 풀이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덤으로 얻는 그런 지점이에요. 덤으로 얹게 돼요. 그러니까 약수령을 막 암기하면 사령 못 써요. 근데 사령 풀이를 정확하게 그 논리를 이해하면 약수령은 덤으로 얹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으로 얹혀지는 그걸 CS 1기 때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GS 연기에서는 이 행정쟁송법이 이제 왜 필요했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실제 법률 규정은 어떤 그 철학적인 배경, 심지어 정치 투쟁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런 어려운 얘기들을 했어요. 사실 법철학 얘기를 했거든요. 제 강의가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수용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마치 어떤 일반적인 그 과목처럼 행정쟁송법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일상적인 용어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이는데 답안으로 현출이 일단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수용을 못 하세요. 판례 논리를. 왜 이래야 돼?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수월하게 그냥 수용해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좀 어렵게 가르친 편인데요. 일단 GS 1기를 들어오실 때는 우리 방문각에 그 제가 인문 특강이라고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꼭 듣고 오셔야 돼요. 그게 답안 작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쓰는 게. 배부자를 살짝 봐볼까요? 배부자를 보시면 올해 시험 문제인데 문제 1번 보면 엄청 길죠. 이렇게 50점짜리요. 엄청 길어요. 읽다가 이제 머릿속에 하얗게 변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여기 키워드는 둘째 줄에 있는 제일 뒷부분에 감봉 3월의 징계 처분. 이게 하나의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네 번째 줄에 비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기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그 보면은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여덟 번째 줄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이 재심에 불복하여 취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나서 갑은 중앙노동위와 재심 판정을 관계법령상 개입이 의결 용수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주체하자라서 당연 무효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판단을 못해요. 쟁송법에서는 판단 못해요. 쟁송법에서는 이런 위법사유 판단 못해요. 쟁송법에서는 위법하다고 줘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없어요. 위법하다고 아예 줘요.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 현혹당하면 안 돼요. 그냥 그것만 중요해요. 3월에 감봉 3월에 징계 처분 받았다. 구제 신청했는데 모두 기각당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해 재심 신청했더니 그것조차도 모두 기각당했다. 그럼 이제 물음 1번 보잖아요. 그럼 주장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던데 위법했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다는 얘기는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 판결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줘요,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법성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없어요. 그런 지점 내면은 출제 오류예요, 여기선. 우리 행정쟁송법 출제 그러니까 준내저령이라고 막 애우잖아요. 주체상 하자, 내용상 하자, 절차상 하자, 형상 하자. 이거 애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줘요. 여러분들한테 주게 돼요. 근데 그 하자들 중에 중대명백설에 입각해서 이게 무효냐, 취소사유냐, 그거는 배우셔야 돼요. 그거는 배우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취소하는 그래서 중앙노동이 이러한 확정판 기속된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논하시 이럴 때 그다음 물음 2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출제 경향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출제 경향이에요. 이렇게 현재 내는 게. 그래서 위에 있는 이런 설문이라든가 상황에 현혹당하면 안 돼요. 절대로 현혹당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저랑 일기하면서 그런 현혹당하면 안 되는 지점들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세 번째 패러를 보면 지금 시작하거나 최근에 시작한 2차 경험이 있더라도 행정쟁송법 사례 형식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기 쉬운 건 아니죠. 이제 그럼에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규칙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면 자연스럽게 해답에 또 이제 도달한다는 건데요. 그건 당연하죠. 이제 법이라는 것이 바로 규칙을 뜻하는 다른 말이기도 하니까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답안 작성의 규칙을 배워야 돼요. 답안 작성의 규칙을 배우셔야 돼요.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답안 작성 규칙은 별도로 있어요. 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 왜 나왔냐면 소피스트 때문에 나왔다는 거 아시죠? 소피스트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웅변술이죠, 웅변술. 웅변술이 뭐냐면 법정에서 이기는 기술이에요. 웅변술은 막 여러분 이렇게 연사 그런 웅변이 아니고 법정에서 이기는 기술을 웅변술이라고 그랬어요. 변호사들이. 그런데 그 이길 때 너무나 궤변을 통해서 이기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게 궤변인지 아닌지를 판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쩌찌가. 그래서 그 궤변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3단 논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결론 이렇게 3단 논법에 의해서 한번 보면은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도 그 3단 논법에 비추어서 이 답안 작성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 배우셔야지만 답안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제 가볍게 말씀드리면 뭐 무릎 밀은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표현이 문제풀이의 키예요. 그것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행정소송법에 존재하죠. 바로 행정법 제30조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풀이하는 거는 판례가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풀이하면 돼요. 내가 배운 대로 풀이하는 게 아니라. 어렵죠. 그러니까 정말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무릎2는 이제 소송의 계속 중이라는 표현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추가적으로 주장한다는 표현이 문제풀이의 키죠, 여기선.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논리에 따라 풀이하는지를 테스트하려고 이걸 내죠, 시험 문제로. 그래서 이제 이 무릎은 바로 처음사의 추가 변경 제도를 가지고 이제 풀이하면 돼요. 당연히 여기에도 답안을 작성해가는 규칙이 있어요. 그런 규칙들을 끊임없이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 그 정도로 하시면은 되는데 이 GS 일기 때는 이제 바로 저와 같이 이제 그걸 하시면은 뭐 충분하게 GS 일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은 잠정적으로 40점 중후반 때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GS 이제 2기 가서 실전에 따른 문제, 그 다음에 실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첫 문장을 써낼 것이냐, 이게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한데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끊임없는 고민들을 하시게 되면 행정쟁송법은 사실은 이건 50점대 이하로 맞기가 더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이게 규칙이 있기 때문에 수학이에요, 말로 하는 수학. 행정쟁송법은 정말 말로 하는 수학이에요. 근데 말로 하는 수학이니까 수학에서 숫자와 사칙 연산을 내 뜻에 따라서 내가 알아서 풀게 이렇게 풀면 당연히 오답이 나오고 점수가 안 나오는 것처럼 이 행정쟁송법에서도 말로 하는 수학이기 때문에 그 규칙성을 따라가서 계속 잘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근데 이제 잘못 따라가면 이제 타입 3 에러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계속 이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이하면 자연스럽게 그건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쟁송법이 제일 이제 부담 가고 어려운 과목이긴 하지만 일단 이 수학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규칙성, 답안 작성의 규칙성, 그다음에 답안 작성을 해낼 때 처음에 대전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 대전제로부터 소전제를 어떻게 빼낼 것인가, 그다음에 소전제 안에 들어가서 각각의 소전제를 판단했을 때 그 소전제를 갖추고 있는가, 갖추지 못하는가, 갖추고 있지 못하면 그 대전제가 얘기하고 있는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데 그게 결론이에요, 답이에요. 그 소전제를 다 갖추고 있으면 그 대전제가 얘기하는 효과를 당연히 100% 발휘하게 될 것이다,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답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잘 따라가시면 당연히 시험에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하실 때는 반드시 자기만의 암기 노트 꼭 만드시고요. 암기장을 꼭 만드셔야 돼요. 암기장을, 그러니까 어차피 책에 다 있는 거 책을 보면서 외우면 되죠. 그거는 강사가 만든 거, 강사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에요. 소위 말하는 매핑인데 강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암기장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암기장이 시험장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석지인데 내가 이렇게 글 쓰다가 삐진 것까지 기억이 나요. 시험장 가면. 이제 그 정도로 좀 한 10회독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충 뭐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앞부분에서
노무사님들이 워낙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행정정송법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다. 다만 그 암기 부담이 큰 과목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규칙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그 배열되는 규칙이 별도로 있다. 그 배열되는 규칙을 익혀야 된다. 딱 그 두 개만 좀 명심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제 강의가 아닌 다른 분의 강의를 듣더라도 그 두 부분의 관점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언제나. 내용, 저 부분 내용을 되게 쉽게 가르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답안 작성을 하게끔 가르치는 그런 강의들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